더정치 시즌2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부산 독수리 오영제 맏형이시죠. 김영춘 의원 모셔서 부산 민심과 정치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요즘 국회도 열렸고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예, 임시국회 중이니까 금기원래 하고 있습니다. 금기원래. 금기원래 내려가서 네. 월요일 아침에 올라오는 생활을 하는데, 주중에는 서울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한 30년 동안 살던 서울이지만 한 5년 떠나 있어서 노니까 완전히 이제 시골 사람 기분이 돼가지고 다시 서울 생활하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서울살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부산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있었고 신고리 원전 문제도 있고요. 총선 때 이미 지금 독수리 오영제가 당선되면서 부산이 이제 디벼졌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지금 이런 큰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 돌아다니시면 지금 그 디벼졌던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계속 디벼져 있습니까? 우선 신공항 문제는 이제 많이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네. 하나로 모아지는 여론은 아닙니다만은 밀양공항이 안 돼서 천만다행이다. 밀양공항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중에 무슨 공항이냐 뭐 이런 식의 감정들이 있어서 밀양공항이 안 돼서 천만다행이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도 막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더 다수인 것 같고, 그러나 또 여전히 부산과 경남 전체 이 동남권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덕도처럼 넓은 땅에다가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현재로서는 실현할 수 없지만 미래의 꿈으로 남겨두자. 네. 이런 여론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뭐 반발하거나 또 뭐 그 공항 결정 이전에 들끓던 그런 여론 상태에서는 많이 진정이 된 상태고요. 네. 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민들께서 체감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네. 또 신고리 원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시 구역이 아니라 울산시 구역입니다. 네. 울산광역시 구역이기 때문에 네. 또 부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멀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나 정작 사실은 고리 원전 단지나 신고리 원전 단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고리는 부산, 신고리는 울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고리 1호기보다 무려 발전 용량으로 치면 5배나 큰, 합산해서 5배나 큰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 허가를 바로 내줘 버렸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 부산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는 신공항은 안 해주고, 네. 싫다 그러는 제발 좀 갖고 가라 그러는 네. 신고리 원전은 거대 원전을 2개나 네. 신규 허가를 내주고, 이게 도대체 뭐냐, 부산을 진짜 무시하고 홀대하는 거냐, 이런 여론들은 여전히 왕성합니다. 이게 2022년에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되면 부산과 울산 지역에 총 10개의 원전이 들어서는 거고, 그러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거죠. 예. 고리 원전, 신고리 원전이 한 단지인데 여기서 반경 30km 이내에 350만 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건 짓지 말아야 될 때다 짓고 있는 거다, 이런 의식들은 또 강하게 있고, 네. 그러나 반발과 반대의 강도가 아직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민심은 그렇고요. 김영춘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어떤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자력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오는 걸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는 원전 자체를 이제는 당장 독일처럼 올스톱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장기 계획으로는 원전을 하나씩 꺼가는, 그래서 한 30년, 40년 뒤에는 한반도에서 원전을 다 없애는 그런 장기적 원전 폐지론자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 그렇고요.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일단 단기적으로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다른 뭐 우리 지역에 짓지 말아야 될 걸 왜 다른 지역에 지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하겠습니까? 네.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합법적 절차에 의한 그 허가와 승인 작업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제가 원안이 그 회의도 참관도 해보고 그랬는데, 원외 위원들 중에 일부 위원들조차도 지금 적자성 하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두 분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한 지역에 10개의
원자로를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발전하는 사례가 없는데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인데 네. 더욱이 반경 30km 안에 350만 명이 사는 이런 지역에다가 원자로 10기를 모아놓은 데는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네. 원안위에서는 원자로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안위원들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다수 호기 밀집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제대로 안 됐다. 네. 이걸 하게 돼 있는 거다, 절차상. 제대로 안 된 거니까 하자가 있는 결정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그게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무효 소송이라도 네. 그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 발전소를 더 늘리지 않아도 장래 어떤 전력 수급이나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원전을 지어가는 그 기본적인 그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력 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한 2.3% 정도로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그게 다 틀려요. 최근 3년 동안에 실제 전력 소비 증가율은 한 1.2%밖에 안 돼요. 네.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밖에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정부는 그런 잘못된 예측에 근거해서 계속 원전을 지어가겠다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2035년에 최근에 한 20% 정도 수준인데 원전 이 전체 이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를 2035년에는 한 27%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 소비 증가율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질 않는데 네.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원전을 지어가겠다. 이건 국가적으로는 자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좀 신고리, 오리코기 2개 짓는 데만 해도 한 8조 원 이상 돈이 들어가요. 지금 어떤 실정인가 하면은 전력 소비 증가율이 안 올라가고 정체 상태에 있으니까 그동안의 정부 정책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민자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민간 발전 회사들이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아서 네. 자기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모델인데 문제는 그 민간 소비 발전 회사들이 이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팔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그래서 지금 그 민간 발전 회사들이 주가도 폭락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이 돈을 제대로 갚아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지금 사업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무슨 원전을 계속 지어가겠다는 거냐. 아주 합리적인 그런 그 판단과 예측에 근거해서 원전을 계속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신고리 오르코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수명이 무려 60년입니다. 고리 1호기나 옛날 원전들은 30년 수명으로 설계해서 10년 연장해가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았었는데 탄탄하게 짓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아예 뭐 발전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큰 걸 지으면서도 수명을 60년짜리를 지어버려서 네. 한 번에 가동하기 시작하면 60년 동안 못 끄는 겁니다, 이게. 예. 2011년에 데려가셨죠. 예. 예. 부산은 이제 귀향의 이유를 3당 합당의 과오를 저지른 YS의 비서로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 결자 해지 심정은 뭐 한 10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네. 한 10번째쯤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주의 정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한국 정치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독수리 용제와 함께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는 역할도 해봤고요. 네. 똑같은 이유로 이제는 그러나 열린우리당 실험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현장을 직접 가야 되겠다. 네.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을 가고 대구는 김부겸이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부산이 원래는 옛날에 야도라고 그러지 야도였죠. 않았습니까? 좀 개혁적 성향의 뭐 이런 도시였는데 이번에 뭐 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여당이 훨씬 강세 지역인데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90년 3당 합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죠. 됐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산 사람들한테는 이제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오래된 염원 같은 게 있었던 그렇죠. 셈이니까 김 대통령을 밀어주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야당 지지자들까지도 많이 여당화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나 그 뒤의 과정을 쭉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과 상관없이 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 번 이제 결합되었던 그 여당화된 시민들의 정서나 심리가 다시 야당으로 잘 돌아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이유를 여쭤본 건데 사실은 심지어는 왜 그런 건지. 그 10년 합당 한 10년 뒤에 박종웅 의원이 공천을 못 받는 사태가 생깁니다. 예창 체제에서. 그 이유는 박종웅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 대변인 이제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직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예창 총재를 이제 계속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공천을 못 받게 된 거죠. 본보기 삼아. 그때 YS가 부산을 내려갔어요. 와서 박종웅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래서 우리 정웅 의원은 꼭 좀 당선시켜 주십시오라고. 그것도 그 지역도 옛날 당신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낙선했어요. 박종웅 의원이. 그럼 이미 YS와는 상관없이 부산 사람들 정서가 여당화 돼버린 거죠. 그 정당, 그 편이 돼서 부산 경남이 좀 많이 발전을 했나요? 못했죠. 지금 부산 사람들은 지지한 이유가 뭘까요? 부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이 많고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한나라당을 우리 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결합하는 순간에 이제 그 감성적 일치감 이런 것들로부터 쉽게 잘 떨어져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도?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년 마음을 주고 지지했는데 야 부산이 발전했냐? 이런 질문들을 뭐 저도 5년 동안에 계속 부산에 가서 이제 던졌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 스스로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지해줘 봐도 이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뭐 돌아오는 건 별로 없구나. 또 어떤 경우는 부산 발전 안 됐다는 측면, 상대적 저발전 정체와 이 추락의 상태에 와 있다. 그 실감합니다. 시민들 스스로 항상 말을 하고요. 심지어 부산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노인과 바다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왜 부산이 대구보다 광주보다 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야 되지? 그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선 결정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인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맨날 새누리당만 찍어주니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든 시장이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주인 모시듯이 안 하는구나. 이런 자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혼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한 50대, 60대 유권자를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들이 결합되면서 이번에 야당 의원을 5명 배출시키는 그런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16대, 17대 서울 광진갑에서 2번 연속 이제 재선을 하시고 18대 국회 때는 열린우리당 실패에 책임을 지고 이제 불출마를 하셨고 19대에 부산에서 출마하셨는데 낙선하셨고 이제 8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국회로. 그 17대 열린우리당 때와 20대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17대 시작했을 때의 열린우리당은 지금보다 훨씬 막 좀 에너지가 넘쳤던 정당이었죠. 젊은 초선 의원들도 많았고 108번 내라고 108명의 초선 의원들과 함께 막 에너제틱한 그런 정당이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정당으로서 안정감을 주거나 또 내부의 다양한 견해들 하나로 녹여내는 그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도 잘 못 처리해내고 이러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어느 쪽으로
가는 정당인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평가도 없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종착점은 당 문을 닫고 다른 당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네. 그렇게 이제 몰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빚었죠. 근데 지금 8년 만에 돌아와서 보는 우리 민주당 모습은 그때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차이가 큽니다. 네. 우선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 의원총회를 해도 이게 막 불쑥불쑥 통제되지 않는 그런 뭐 발언이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막 자기 홍보에 급급한 그런 의원들은 잘 안 보이고 당의 결정이 나면은 일사불란히 따르려고 애를 쓰고 네. 또 결정 과정에서도 최대한 밖으로 소리가 안 나게 그렇게 내부적 토론을 거쳐서 안정감 있게 결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 같습니다. 과거에 8년 전뿐만 아니라 이 바로 직전 19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이 내부에서 이런저런 분란 네. 또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공개 회의석상에서든 아니면 개인 회견을 통해서든 그렇게 막 튀어나가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당이 망하는 지경까지 갔었다 거의. 네. 이런 반성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최대한 이제 그 개인 플레이는 자제하고 좀 이 팀 플레이 쪽에 자기를 자꾸 맞춰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무슨 네. 제일 큰 차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의원들 개인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과거보다. 우선 법안 준비하는 작업들, 뭐 발의하는 작업, 회의 출석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부담도 많이 될 정도로. 근데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도 보는데요. 근데 또 이제 일부에서 이의 제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좀 의원들이 좀 범생이처럼 좀 그렇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야망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 자체가 역동성 이런 게 정치적인 에너지인데 좀 너무 심하게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내년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의 가장 큰 염원은 내년 대선 때는 어떻게 하든 집권을 해야 된다. 10년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와야 우선 나라가 살겠다. 네. 또 정치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 네. 이런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대선까지는 개인 플레이는 최대한 자제하자.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저는 집권하고 나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뭐 집권하신 다음에는 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새누리당은 좀 약간 또 반대더라고요. 예, 저 일단 예.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 만족감이 크고요. 내년에 혹시 그 정권을 못 잡더라도 뭐 국회의원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게 이제 여야가 약간 그 지난 10년하고 좀 반대 처지에 좀 있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 걱정이겠다 그랬더니 네. 당신들 정당이 작년에 꼭 우리 당 꼴이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항상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제는 우리가 그 짝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까지 분당 사태 전까지의 그 민주당의 모습으로는 절대 집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자제해서 어떻게든 집권하는 당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바람이 당 안에 쫙 녹아 있습니다. 지금 대선 얘기가 나와서 여쭙겠는데요. 일단은 독수리 오영재, 원조 독수리 오영재 아니십니까? 한나당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신 이우재, 이부영, 안영근, 김부겸, 김영춘. 그건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예. 그때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김부겸 의원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 우리 김영춘 의원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구에서는 김부겸이 혼자 됐고 부산은 5명이 동반 당선이 되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스포트라이트 희소 가치라 예. 그럴까 네. 그런 게 대구 쪽에 더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부산은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개혁성도 강하고 네. 대구는 그래도 경상도 전체가 만약 시베리아라고 치면 대구는 그 중에서도 툰드라 지역인 거죠. 굉장히 어렵죠. 북극에 가까운 예. 영구 동토지대 비슷한 네. 그런 데가 우리는 그래도 좀 풀도 나고 이런 지역이 바닷가도 있고. 그동안 그래도 한 뭐 두세 명씩은 그러니까요. 당선이 됐었죠. 그 차이일 겁니다.
자, 김부겸이 저보다 더 유능한 면도 있을 거고. 당내 문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김영춘 의원이 그 지난 총선 치를 때 거기 그 이른바 그 당 안에 뭐 부산파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뭐 별로 그렇게 사이가 뭐 좋지 않더라 이런 소문도 돌았었는데 그런 얘기 왜 나왔던 겁니까? 부산의 야당은 기본적으로 뭐 진노 출신들이 많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주도하는 분들도 다 그쪽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뭐 고와 보이겠어요? 왜 안 고와 보이죠? 노무현 정부 때 네. 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비판도 여러 번 했고 네. 부산 친노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비공개적인 그런 회의석상에서도 대통령 비판도 공개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제가 좋아 보이진 않겠죠. 네. 예뻐 보이진 않겠죠. 자, 그 사이에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많이 뭐 서로 융화가 많이 됐죠.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는 어떤 경우든 무슨 개파 활동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노 그룹 이런 데 제가 가담하려고 그러거나 부산에 갔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여전히 저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가는 저는 부산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사람은 힘을 합치고 또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힘을 합쳐서 정치를 하면 되는 거지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그럴 생각은 지금도 없습니다. 어차피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12월에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동의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에 따라서 조금 뭐 당내 계파가 갈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이른바 친노, 지금 이제 친문재인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부산 경남 지역의 다른 분들은 대개 이제 친문재인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김영춘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내년에 대통령이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후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예. 또 비호감 조사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누굴 좀 싫어하는 거에도 좀 이제 뭐 좀 거부감을 가지는 유권자들도 좀 아직 여전히 있는 걸로. 그래서 본인이 좀 쉽지가 않은 것 변신의 같은데.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네. 제가 2002년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2002년 봄에 이해창 대세론이 아주 뭐 네. 횡행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때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이었는데 그걸 사표를 내고 당 혁신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박근혜 의원하고 같이 이제 한 운동입니다. 같이 일하셨군요. 그때 이해창 총재가 저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왜 TK 민정계한테 엎혀서 정치를 하십니까? 네.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당신은 개혁 보수파, 도덕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 인사의 그 이미지와 또 그런 방향에서의 정책과 이 인맥 구성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당내에 그 TK 민정계 출신들한테 엎여서 정치를 합니까? 그 순간에 저는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이회창 후보가요? 당신은 정치를 잘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치를 훨씬 먼저 시작하신 내 오래 했어. 요는 예. 이미 대세론의 입장에 있는 거니까 그 대세론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개혁파로서 네.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로 정치를 하고 선거를 치러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지. 네. 뭐 다 됐다 싶어서 이제 안전하게 굳히기 작업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TK 민정계와 함께 네. 그렇게 진용도 짜고 당에 국민들로부터 어느 순간에 이 사람 아닌가 봐 하는 그 비토 세력이 형성될 거고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당시는 정치를 몰라 그랬지만 결국은 제 예측대로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순간 이미 패배의 요인이 내부에 이해창 후보 본인한테 잉태되어 있었던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당내 부동의 1위 후보라고 거기에 안주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치 패턴이나
또 어떤 그 지도력의 모습들 네. 이런 식으로는 호감도를 넘어서는 그 벽을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편벽해 보인다. 많은 국민들한테 적어도 최소한 좀 중도적인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좀 그런 폭넓은 정치, 포용의 정치, 그런 광폭 행보 뭐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적어도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편백한 사람이 아니다. 열려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또 당내의 다른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방법 면에서도 다양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야 그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그런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나 그 변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역시 이해창 후보의 대세론 전체를 그대로 밟을 거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있겠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변신의 노력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당 후보는 되어도 대통령 되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야권 지지자들한테까지 네.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그러면은 네. 그분들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온다고. 경선에서부터 그렇죠.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현재 지지도로는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계 은퇴 상태인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귀를 하시겠죠. 복귀해서 성공하실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시죠.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분인데 네. 복귀를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이 아주 큰 분이라 네. 마지막 승부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김영춘 의원님 표정을 보니까 그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이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죠. 아직도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네.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자, 당이 좀 다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 대표네요. 이제 대표를 그만뒀으니까.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어떤 뭐 평가.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계속 일정한 지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정치인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동안 그랬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새로운 사람은 정치. 기존 정치인, 예. 구태레스러운 정치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희망의 메신저처럼 여기저기 때문에 지지가 유지될 텐데, 그러나 또 한편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그거로는 절대 안 되죠. 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유능한 정치인, 나라를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경륜과 좀 실력이 있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 혹은 진짜 그런 장점들을 장착할 때 그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우리 야권의, 당은 다릅니다만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민주당으로서도 한철수 의원과 어떤 형태로든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정권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또 추가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지금 호남에 대한,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호남을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내년 대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남 없이, 호남 유권자의 지지 없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특히 야권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도 아닌 네. 야권 후보가 호남 없이는 집권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일어난 것도 호남 분들이 문재인 대표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문재인으로 집권이 되겠냐, 집권 만들 수 있겠냐, 이 회의감이 더 크게 작용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본인도 내가 호남 지지 없이는 대통령 안 한다, 뭐 정치 안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 노력을 해야죠. 문 후보도 역시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히말라야가 좀 뭔가 좀 비방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온다 그랬으니까 예. 뭐 제가 주문했던 게 역시 호남 분들이 주문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변신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지금 김종인 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평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이분이 와서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특이한 과거의 야당에서 보지 못하던 리더십 같은 걸 발휘하고 있고, 물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 김영춘 의원님은 김종인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예. 뭐 제가 지금 비대위원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그런 분인데, 경제 문제에 관한 하는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진보적일까. 네. 그런 식견과 판단을 갖고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사실 그분이 말씀하는 게 꼭 뭐 진보적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하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균형 감각과 그런 균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그렇죠. 그분이 진보적으로 보일 뿐이지 뭐 진보적인 건 아니죠. 아주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균형 감각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판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뭐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이 크게 사심이 없는 분이니까 비교적 명쾌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내부자 시선 같은 게 생겨서 국민과 멀어진 판단을 하기 쉬운데 그분은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자의 시선보다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도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학자 출신이라 그래서 그냥 뭐 정치인들이 우하고 그럼 끌려다니기도 쉬운데 아주 명쾌한 지도력이 있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또 뭐 성질도 좀 내시고 그러면은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모셔온 당대표니까. 그런 면에서 지도력도 있으세요. 8월 27일 전당대회에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은 추미애, 송영길. 그리고 이제 검토 중인 분은 이제 원혜영, 이 정도 알려져 있는데, 누굴 지지하십니까? 단도직입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라. 네. 좀 약해 보인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표는 결국 대선 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선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해내고 또 집권할 수 있는 당의 체제, 사람과 정책 양면에서 그런 걸 잘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책임자가 아닌가. 본인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니면서도. 또 지도력은 또 그 일을 막상 맡고 나면은 또 다른 면모가 또 생기는 수도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더정치 시즌2의 첫 초대 손님으로 김영춘 의원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오셨고요. 그리고 부산도 말씀해 주셨고 탈핵도 말씀해 주셨고 어떤 지역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주십사 제가 좀 당부도 드리고 오늘 하여튼 궂은 날씨에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정치 5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